안녕하세요, 달님들. 오늘 소개할 책은 푸시케의 숲에서 만든 헌책방 기담 수집가입니다. TV에 헌책방이 나오는 장면이 나타날 때면 뭔지 모를 나만의 영상이 스치곤 합니다. 이 책은 소설과는 다르게 마치 살아있는 이야기책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도서관이나 헌책방에서 책 사이를 지날 때 마치 책들이 나에게 얘기하는 듯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물건에 사랑이 깃들면 생명력이 느껴지곤 해요. 고1 때 산 샤프나 저자의 친필 사인이 담긴 책, 누군가에게 받은 메시지가 담긴 책들이 그렇답니다. 작가님 볼까요? 윤성근 작가님은 헌책방지기이자 이야기 수집가로 어린 시절부터 동네 헌책방의 최연소 단골이었다고 하며 책 속에서 신기한 이야기를 찾아 읽는 즐거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벤처 열풍이 불던 시절에 컴퓨터를 전공하고 IT 회사에 취직했지만 30살이 되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주 다녔던 헌책방 직원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2007년부터 시작된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은 보통의 헌책방과는 약간 다릅니다. 주인장은 이곳에서 책과 사람에 얽힌 기묘한 이야기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작은 가게에서 책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읽고 쓰며 살아가는 이야기는 독특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기담을 모으는 이유와 손님들에 대한 이야기는 기대감과 설렘 가득하네요. 윤성근 작가님이 담아낸 헌책방에서의 이야기들은 특별한 감동과 공감을 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소중한 추억 속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직업은 작은 헌책방의 주인이다. 표면적으로는 일단 그렇다는 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고책을 사고 파는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나는 책에 얽힌 기묘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다. 김수영 시인이 오래전에 쓴 것처럼 잠자는 책은 이미 잊어버린 책이다. 그 책을 깨우는 사람만이 진짜 책 속의 이야기를 얻을 수 있다. 잠들어 있는 책을 깨워 그 속에 깃든 무한한 힘을 찾아낸다. 그게 바로 진짜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호기롭게 첫 시작을 했지만 다음은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막막해진다. 그러나 이건 무작정 부리는 허세가 아니다. 나는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 글을 시작하면서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에 약간 멋을 부렸다는 건 인정한다. 여러분이 큰 아량을 베풀어 주신다면 이제 진짜 이야기를 풀어놓겠다. 새 책을 파는 서점에 갈 때 대부분의 사람은 무슨 책을 사야겠다 하는 결심을 선 상태다. 특정한 책을 사러 가는 것이다. 하지만 헌책방에 오는 손님들은 반대인 경우가 많다. 특정한 책을 마음에 두기보다 그저 오늘은 무슨 책이 있을까나 하는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책장을 훑어보다가 어떤 책이 문득 자기를 끌어당기면 그 책을 산다. 새 책방을 사람이 책을 선택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헌책방은 반대로 책이 사람을 선택하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 가게다. 그런데 가끔 특정한 책을 목표로 삼아 헌책방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왜 하필이면 헌책방인가? 당연히 그가 찾고 있는 책이 새 책방에서는 팔지 않는 책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절판된 책이다. 절판된 책을 굳이 찾으려는 이유는 다양하다.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보석처럼 값진 물건을 모으는 것과는 결이 다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절판된 책을 애써 찾으려는데도 그럴 만한 이야기가 그 책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헌책방에서 일하다 보면 절판된 책을 찾아달라는 손님을 자주 만나게 된다. 짧게는 몇 달에서 몇십 년씩 책 한 권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다. 찾아주기만 하면 사례비를 주겠다는 이도 적지 않다. 그런데 수백 년 전에 발간된 엄청난 가치를 지닌 호화 장정본 같은 것은 내 능력 밖이다. 대략 1950년대 이후에 나온 책이라면 어떻게든 찾아볼 수 있겠는데 그런 책은 찾는다고 해도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는 않다. 그러니까 거기에 얹어 사례비를 받기도 미안하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사연 수집이다. 오랫동안 책을 찾아다니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나는 책 찾기를 의뢰하는 손님에게 수수료 대신 책을 찾고 있는 사연을 받는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흥미로운 이유가 책에 얽혀 있으면 그것을 찾아준다. 또한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을 익명으로 쓴다는 약속 아래 이렇게 글로 풀어내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는 헌책방을 꾸리는 한편 책과 사람에 얽힌 기묘한 사연을 수집하는 이상한 직업을 갖게 됐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재미있을 수도 슬플 수도 있다. 때론 무서운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밝혀두도록 하자. 우리 주변엔 의외로 기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보게 될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미안한 절판된 책 찾아주는 일을 하며 돈 대신 책에 얽힌 사연을 수수료로 받겠다는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떠올렸던 한 사건이 있다. 금호동에 있는 규모가 제법 큰 헌책방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시절 이야기니까 꽤 오래전 일이다. 지금 금호동엔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깔끔한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만 20년 전 즈음만 하더라도 그곳은 야트막한 주택들이 산등성이를 따라 들판처럼 퍼져 있는 서울에선 보기 드문 예스러운 풍경이 남아있는 동네였다. 내가 일하던 헌책방은 장사가 잘 돼서 직원이 10명이나 있었다.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헌책을 사고 파는 게 아직 활발하지 않던 때였기 때문에 방문 손님도 적지 않았다. 직원들은 온종일 땀에 젖어 천장까지 쌓인 책들과 씨름했다. 그래서 손님이 와서 뭘 물어봐도 친절하게 응대하기 힘들었다. 나는 그게 좀 불만이었다. 아무리 책 다루는 일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책방 일꾼이 책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할 정도라면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 나라도 손님을 반갑게 맞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물론 매일 수천 권의 책들과 싸우다 보면 웃으면서 사람 대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어느 날 오후 나이 지긋한 어르신 한 분이 헌책방 지하 매장으로 내려왔다. 나이는 70대 정도로 보였는데 허리가 곱고 차림새가 말끔해서 처음부터 뜬모를 호감이 일었다. 어르신은 찾고 있는 책이 있는데 혹시 알아봐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다행히 당시 그 헌책방은 일찌감치 대부분의 책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두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통신 판매도 겸하고 있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어르신은 양복 주머니에서 잘 접힌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말끝을 흐리는 거로 봐서 책을 찾기 위해 이미 여러 헌책방에 방문했던 것 같다. 여기에 그 책이 있을 거라는 희망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였다. 말씀해 보세요. 여기 있는 책이 대략 10만 권이 넘거든요. 전부는 아니지만 컴퓨터에 책 제목을 입력해 두었으니 검색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인식의 출발이라는 책입니다. 구라다 하쿠조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지요. 처음 들어보는 책 제목이다. 게다가 어르신이 찾고 있는 건 1963년에 출판된 책이다. 혹시 모르니 기대를 하고 컴퓨터로 검색해봤지만 역시 이곳엔 없는 책이었다. 책이 없다고 하니 어르신은 담담한 목소리로 "그렇군, 고마워요" 하며 몸을 돌려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계단이 가팔라 어르신의 걸음이 위태로워 보였다. 나는 그 뒷모습이 조금 쓸쓸해 보여서 곧 뒤따라가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혹시 책이 들어왔을 때 연락드리겠다고 했다. 어르신은 처음으로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내가 건넨 작은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었다. 고백하자면 사실 나는 그때 진짜로 책을 찾아드릴 생각은 없었다. 어르신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리고 싶었기에 책을 찾게 되면 연락하겠다는 헛된 약속을 한 것이다. 정말로 그 책을 찾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책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책 스스로 나타나 주어야 한다. 헌책방에서 일하다 보니 책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알게 됐다. 어떤 책은 분명히 세상에 존재하는 책이라는 걸 아는데도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책인데 며칠 만에 나타난다. 그건 어떠한 자연 법칙이나 심리학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책이 제 의지로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다. 믿기 힘들겠지만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어르신이 찾고 있던 책도 그렇게 나타났다. 마치 인연처럼. 나조차 거의 잊고 있었는데 반년 정도가 지난 후 정말로 그 책이 우리 헌책방에 입고된 것이다. 그날 트럭에 실려 가게로 쏟아져 들어온 수천 권의 책들 속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책 한 권이 내 눈에 보일 확률은 또 얼마나 될까? 서지면을 보니 1963년 창원사에서 펴낸 초판, 바로 그 책이다. 책을 집어드는 순간 몸에 전율이 일었다. 천만다행으로 어르신이 남긴 연락처도 아직 갖고 있었다.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그저 책상 구석 한쪽에 밀어둔 채로 잊고 있었다고 해야겠지만, 하지만 그마저도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말하고 싶다. 일을 마치면 매일 청소를 하는 게 헌책방 일과의 끝인데 어떻게 그 작은 종이 조각이 6달 동안이나 살아남았단 말인가. 사랑과 인식의 출발은 나스메 소세키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작가이자 학자 구라다 하쿠조가 사랑에 관해서 쓴 짧은 글을 모아 엮은 책이다. 작가는 탄미주의가 유행하던 일본의 문학계에서 냉정한 이성과 실존을 강조한 시라카바 동인의 한 사람으로 활동했다. 일본의 지식인과 청년들 사이에서 널리 읽힌 이 책은 1921년에 초판이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부터 꾸준히 번역됐다. 알아보니 우리나라에서도 독자가 많아 번역 판본이 여러 종 있었는데 왜 어르신은 유독 1963년 판을 찾고 계셨던 것일까? 그 사연은 책을 찾으러 오신 어르신에게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젊은 시절 일본에서 공부했어요. 우리 집이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친이 사업가여서 크게 부족한 것 없이 살았죠. 한국전쟁 직후였으니 당시 우리나라에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부족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일본으로 보내셨죠.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면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돌아와 보니 상황은 오히려 안 좋았어요. 군사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어르신은 사랑과 인식의 출발을 손에 들고 가볍게 표지를 만지면서 말했다. 책만큼이나 오래된 이야기였다.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청년은 번역 문학을 펴내는 출판사에 취직했다. 청년은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며 책이야말로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우리 회사에서 펴내는 책들 대부분이 정부에서 금서 처분을 받았거든요. 대단한 내용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외국 사람이 쓴 가벼운 철학 개론서나 역사책, 경제학 책도 이상한 기준의 트집이 잡혀 서점에 나가보지도 못한 채 폐지가 되는 일이 허다했어요. 속상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더군요. 너무나도 큰 벽이었어요. 그때는 그랬답니다. 그 시절을 어찌 살았는지 몰라. 맞서 싸우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셨군요. 싸우다니. 어르신은 눈을 크게 떴다. 1960년대랍니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시절이었어요. 나는 한국전쟁 때보다 차라리 그때가 더 공포스러웠어요. 싸운다는 건 생각조차 못해요. 머리를 비우고 바보처럼 산다면 그보다 편했던 때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공부한 사람이 살아내기에는 너무 비참했어요. 읽고 쓰는 자유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옛 생각을 하는지 어르신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책을 내게 보여주면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책이 없었다면 나는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귀한 책이에요, 나한테는. 어르신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나도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힘든 시기에 이 책을 읽고 기운을 얻으신 거로군요. 어르신은 내 말을 듣더니 껄껄 소리내며 웃었다. 아니지.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거창하게 말을 했구먼. 사실 그 정도로 대단한 책인지 나는 잘 몰라요. 집중해서 읽은 것도 아니니까. 이번에는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 이 책을 오랫동안 찾아다닌 이유가 뭔가요? 제대로 읽은 책도 아니라고 하시면 이제부턴 좀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들어보시구려. 어르신은 여전히 책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말을 이었다. 출판사 일을 그만두고 한동안 두문불출했어요. 우선은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셨죠. 방 안에서 뒹굴며 불효자식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은행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사실 이건 나와는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종일 의자에 앉아 주판을 튕기고 있자니 이 또한 괴로웠습니다. 하루하루가 고역이었지요. 그렇게 한 1년을 지냈을 거예요. 내게도 봄날이 찾아왔지요. 봄날이란 연애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청년이 서서히 은행 생활에 적응하고 있을 무렵 같은 지점에서 일하는 예쁜 여직원이 호감을 보인 것이다. 당연히 청년의 오해일 수도 있다. 그 여직원이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친절한 성격일 수도 있다. 청년은 즐거운 고민에 빠졌다.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출근 시간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그 여성분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가볍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직접 얘기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잖아요. 고민을 거듭하다가 연애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무리가 있었어요. 연애 편지라는 걸 써봤어야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며칠 동안 종이를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몰라요. 시작하는 첫 문장조차 못 쓰겠더군요.
밤에 썼다가 아침에 찢어버리고 점심시간에 몇 자 끄적거렸다가 퇴근하고 읽어보면 너무 바보 같은 문장이라 자신에게 화가 날 지경이었어요. 청년은 머리를 식힐 겸 일이 없는 주말 시내 서점에 나갔다가 운명처럼 사랑과 인식의 출발이라는 책을 발견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책에 빠져들었다. 책 내용이 좋아서라기보다 자기가 연애편지에 쓰고 싶었던 멋진 사랑의 문장이 거기 다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책은 마치 초보자를 위한 연애편지 참고서 같은 느낌이었어요. 누가 볼까 부끄러워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얼른 책을 계산해서 집으로 뛰어왔죠. 연애편지라는 건 원래 첫 부분 시작하는 게 어렵잖아요. 나는 그 책에 있는 문장 몇 개를 첫 부분에 인용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부분은 술술 써지더라고요. 새벽까지 편지를 쓰고 잘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지요. 출근하면 기회를 보다가 슬쩍 꺼내 건네줄 생각이었어요. 결론은 작전 성공이었어요. 그날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휴게실에 둘만 있게 됐을 때 편지를 여성분 손에 쥐어줬어요. 깜짝 놀라면서도 기쁨이 가득한 그 표정이라니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어르신은 책을 펴더니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청년은 바로 그 문장을 편지에 인용했다. 어르신은 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어르신은 작은 목소리로 그 문장을 읽었다. 둥구스름한 푸른 하늘은 우리들 머리 위에 덮여 있고 햇빛을 받은 흰 구름은 정처 없이 떠돈다. 영원의 시간이 발걸음을 죽이고 사뿐히 옮겨가는 것을 느낄 때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쓸쓸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울 것이다. 멋진 문장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 연애 편지를 받아 읽은 동료 여직원도 청년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청년은 꿈을 꾸는 듯 황홀한 나날을 보냈다. 어르신의 말을 빌리자면 그때는 없던 식욕이 돌고 슬픈 영화를 봐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고 한다. 그럼 찾으셨던 책이 어르신과 그 여성분을 맺어준 셈이네요. 이제 이유를 알겠네요. 사랑을 이어준 책이라니요. 젊은 시절 가장 아름다운 때였지요. 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했던가요?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사랑을 키워가던 그 즈음 청년은 서서히 은행원 생활에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공부에 대한 미련을 떨칠 수 없어 3년 만에 사표를 내고 유럽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연인에게는 편지 자주 하겠다는 약속만을 남긴 채 홀로 먼 외국으로 떠났다. 청년은 약속대로 편지를 자주 보냈다. 하지만 공부가 길어질수록 조금씩 애정이 식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서히 소식이 뜸해졌고 유학생활 5년차 정도부터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져 버렸다. 청년은 그 후로도 10년 넘게 외국에 머물며 공부에 몰두했다. 그런 생활 중에 또 다른 인연을 만나 결혼했고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이어왔다. 그때의 청년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되었고 하던 일에서도 은퇴하여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첫사랑 생각이 자주 떠올랐다. 어르신은 사람을 찾는 건 의미가 없으니 연애 편지를 쓸 때 도움받았던 책을 찾기로 했다. 그것을 우연히 내가 발견해 찾아 드린 것이다. 어르신은 그렇게 이 책에 얽힌 사연을 담담한 목소리로 말해 주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르신은 댁이 부산이라 내 전화를 받고 부산에서부터 KTX 열차를 타고 서울까지 온 것이었다.
책 가격이 2만 원이니까 우편 요금을 더해 입금해 주시면 댁까지 보내드린다고 했는데도 책값보다 한참 더 비싼 차비를 들여 이곳까지 온 이유도 궁금했다.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오랫동안 찾아다닌 내 젊은 시절의 고운 사랑 같은 책을 찾았는데 어찌 우편으로 받겠소. 내가 직접 모셔가야지. 책 한 권에 얽힌 이 애틋한 사연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로부터 몇 년 후 헌책방 주인이 된 나는 때때로 손님들에게 찾고 있는 책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슬며시 물어보곤 한다. 책은 작가가 쓴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책을 찾는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만의 사연을 덧입혀 세상에 하나뿐인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낸다. 달님들 혹시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영화 보셨나요? 헌책방 기담 수집가 책은 마치 그 영화처럼 살아있는 헌책방을 다녀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생생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70살 먹은 10대 소년 같은 K씨는 꿈은 없는 1등이 목표인 친구라곤 책 속에 친구가 다인 고3 시절의 소설을 읽으며 수험생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소설 속 여주인공을 사랑하며 영혼을 달랬던 추억을 찾아 헌책방에 와서 자식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아니 묻지도 않으니 바쁜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던 그는 학교도 서울대학을 나오고 통장에 돈도 많은 어쩌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없는 무료한 일상에서 10대 소년시대처럼 책이 다시 벗이 되어 읽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책보다는 그 시절에 읽었던 책들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 또 얼굴에 생기가 넘치는 지혜로움과 편안함이 표정에 아름답게 녹아있는 60이 넘는 S씨는 꽃꽂이 강사를 하고 있으며 우리 인생이 피고 지고 열매 맺고 향기를 전하는 꽃과 비슷하다고 하시며 입시를 실패하고 읽었던 목타상의 여자의 일생을 찾으러 오셨다고 해요. 대부분 책을 읽고 위로를 받던가 용기와 희망을 얻던가 하는데 이분은 그 책으로 인해 어찌 보면 젊은 시절 대부분의 삶을 힘들게 산 소설 속 잔느의 삶에 마법에 걸려 산 듯해요. 그리고 이제 그 마법을 풀기 위해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 삶에서는 이런 마법에 걸어놓은 것은 없는지, 겨울이면 좋아하는 보리차를 마시며 엄마가 좋아하시는 이미자님의 여자의 일생을 들으며 여운을 누렸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대학생 대부분이 운동권이던 그 시절에 친구 없이 공부만 하던 그에게 친구를 만들어준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개정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초판을 그 시절 유일한 친구를 만나는 마음으로 찾아온 평범한 회사원 H씨 이야기 등 책을 덮을 수 없이 29편을 마구 읽어내려갔답니다. 오늘은 저도 좋아하는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중에 시 한 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 옥창의 풀씨 하나. 우리 방 창문턱에 개미가 물어다 놓았는지 풀씨 하나 싹이 나더니 어느새 한 뼘도 넘는 키를 흔들며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들의 국화는 가을마다 노랗고 어머니의 머리는 해마다 희어지네. 달님들 사랑합니다.